그렇게 다주택자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달러에만 투자를 했어도 더블이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저는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우리 조던 김장섭 소장님, 원래는 그 부동산 그 전문가로 많이 알려주셨죠. 그 부동산으로 또 돈을 많이 버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 투자로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한국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때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부동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강남 아파트가 한 20억이 뭐 한 10억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친다면 한 10억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그냥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원래 20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이제 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1가구 1주택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돈을 못 법니다. 왜냐? 얘네들이 다주택자가 됐을 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면 2주택자는 75%의 세금을 때리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82.5%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다주택자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법인으로 해가지고 전세 갭 투기를 한 사람들이 뭐 1000채를 사고 뭐 몇백 채를 사가지고 사람들 서민을 엄청 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다행스럽게 부동산 호황기하고 만나서 얘네들이 그 돈을 벌었을 수는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지났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부채를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 같은 경우는 보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 몇천만 원짜리 빌라 같은 걸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이제 갭 투기를 하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무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돈을 벌 기회도 없고 그리고 양도세를 내면서 굉장히 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역전세난이 벌어졌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가구 1주택으로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지금 대출을 이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짜리가 10억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세금 같은 경우도 한 14억, 15억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비율로만 보세요. 비율로만 보시면 얘네들이 한 7, 8억 정도까지 떨어져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한 10억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아파트가 앞으로 뭐가 되냐?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언제 기회가 오냐라고 봤을 때 기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놨을 때가 이제 그때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일반 뭐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이제 LTV, DTI 이런 것들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60%이 선에서 이제 풀리겠지만 만약에 이 경락자금 대출, 그러니까 경매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지방의 수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의 90%까지 대출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환율도 1340 이제 4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면 이 PF 부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997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12년 뭐 이때 계속해서 기회가 오긴 왔었어요. 그러면 그때 대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90%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친다면 9억까지는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이면서 월세가 보증금이 한 1억 정도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한강변 벨트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보증금에
뭐 이제 월세가 뭐 한 2,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자를 다 그 메꿀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자를 메우면서 버티는 거죠. 버티다 보면 이제 어느 기회가 오냐, 전세금이 올라오는 기회가 옵니다. 네. 그러면 7, 8억 정도, 그러니까 15억 정도 하다가 7, 8억까지 떨어진 전세금이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전세금이 9억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9억을 넘어가서 10억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전세금으로 대출과 그리고 월세를 내보내고 전세로 바꿔 가는 거고, 그리고 전세금이 실제로 한 14억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돈이 한 3, 4억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뭐 주식 투자를 해도 되고 절대 이제 부동산을 사면 안 됩니다. 1가구 1주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부동산이 꼭지를 찍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거래가 된 건 거의 소수였어요. 왜 소수였냐? 다주택자들이 워낙 많았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1가구 1주택에 내가 갖고 있었다면 그 9억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제 팔 수 있었다라는 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지키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서민으로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가용으로서 이제 이게 투자를 한다면 그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처럼 뭐 한 수십 채씩 사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예전처럼. 그렇다면 월급쟁이가 단계별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전처럼 이렇게 부동산 집테크만 잘 해가지고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졌다고 한다 했을 때 뭐가 있을까? 그 월급쟁이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1년에 이제 25%씩 복리로 간다면 1,000만 원일 때 뭐 20대 때서부터 시작을 해도 30대면 1억이 되고, 그리고 30대에서 40대가 된다 하더라도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월급쟁이로 이제 하면서 이 세계 1등주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평균 월급이,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4,200만 원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세계에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는 그 한 4,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제 월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세계 평균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안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리치 리스트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폐쇄가 돼서 없긴 한데요. 거기를 보면 4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그게 한 5년 전 기준이긴 한데 그게 한 거의 한 1% 안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 가운데서. 예, 세계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3억 인구인데 뭐 그 평균 월급으로 본다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인도는 이제 그거보다 더 싸겠죠. 그래서 그 몇십억의 인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적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젊었을 때도 저는 한 2억 정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억 갖고는 이제 힘들겠지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2억을 모았다라고 했을 때 1년에 25%면 5천만 원입니다. 네. 예, 5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25%에 5천만 원이 어딜 가든 나는 그 돈을 이제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쓸 수가 있으면 그 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가 저도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혼자서 솔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한 150만 원 정도면
한 삼시세끼 정도 먹고 그다음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뭐 인터넷 같은 거 다 되고 스마트폰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라이프 생활을 즐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평균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되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억 정도를 모았을 때 2억 정도를 모았을 때 만약에 25%의 복리다라고 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를 버는 꼴이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한 달에는 적어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나라를 간다면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4,2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한 달에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2,100만 원이죠.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만 이 사람이 저축을 하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저축을 해서 한 2,100만 원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2억 1천 정도가 됩니다. 예,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은 뭐 27살에 시작했으면 37살 정도면 2억을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그 복리로 한다면 복리로 25% 1등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이게 5년으로 빨라집니다. 이게 예. 그 적립식으로 계속 산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2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산다면 얘네들이 이 복리표로 본다면 얘네들이 10년이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리로 가면 10년이 걸리죠. 2천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뭐 2억이 되니까. 근데 이게 복리로 25%씩 커나가는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27살에 시작하면 32살이면 끝이 납니다. 예. 그럼 32살에 뭐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결혼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금을 갖고 그러니까 대신에 거기다 이제 1등주에다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선 베트남을 가요. 베트남에 가서 24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한 3,500만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3천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복리로 또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럭셔리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를 쓰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5천만 원을 벌어도 한국은 여기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출퇴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생활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외에서 살면서 이 세계 1등주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네. 그러나 1등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그 자산을 불리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크게 모을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환율이 네. 뭐 1,400원, 뭐 1,370원, 80원 뭐 막 이래요. 1,400원 돌파해서 1,450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시점에서 환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과연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 MS를 사야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 사야죠. 예. 아, 오히려? 예. 자, 2007, 그러니까 199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IMF 바로 전에 환율이 얼마였냐면 700원이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2,000원까지 올랐었죠. 근데 그게 다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얼마냐? 지금 1,400원 가까이 가죠. 그러면 지금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가 됐냐? 이게 바로 더블이 됐습니다. 700이 1,4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음마아파트는 얼마가 됐냐라고 쳤을 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2007년도에 14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억이에요. 그것도 한 18억까지 빠졌다가 24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5년간 얼마가 올랐냐? 겨우 58%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10년이 지났는데 뭐 워낙 이제 금액이 크니까 14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24억이 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10억이 올랐으면 이제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그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러에만 투자를 했어도 더블이 됐는데 오히려 음아파트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1등주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애플이 2012년서부터 1등을 했는데 2012년서부터 2024년 1월까지 매년 25%씩 복리로 컸고요. 그리고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예. 그러면 이게 거의 100%가 아니고 1000% 정도가 오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주식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주를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1등주는 바뀌면 이제 갈아타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자산보다 일단은 10배가 올랐고 58% 오른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10배가 아니라 15배쯤 올랐다. 아니면 17배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비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면 GDP가 올라가고요. 한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해야지 GDP가 올라가는데 수출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야 수출이 됩니다. 꾸준히 수출할 수 있는 게. 저렴한 인건비는 계속해서 뭐 중국으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 아니면 인건비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다가 한번 한국이 확 꾸꾸라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에서 떨어질 확률보다 한국이 뭐 한 경제 뭐 수출로 해가지고 10위 안에 들다가 20위, 30위권으로 떨어질 확률이 한국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뒤로 치이면서 굉장히 한국도 위험한 상황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GDP는 늘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달러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뭐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그냥 즉시 1등 주식 MS를 사야 된다. 네.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그 재수가 좋아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환율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경우예요. 근데 뭐 그 2022년이라든가 아니 2020년이라든가 2018년이라든가 이렇게 공황이 한 번씩 온다. 그러니까 한 30%씩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한 30% 빠지잖아요. 근데 대신에 환율도 한 10%에서 15% 이상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상쇄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이 양방이 터져버려서 오히려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한국의 주식에 투자한 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오히려 안전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항상 아주 세계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세계가 좋을 때나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항상 미국 달러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세계가 아주 이제 뭐 골디락스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제 신흥국하고 이제 같이 좋아지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게 이제 달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 그 중에서도 미국의 1등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계속 사모으자 이런 의견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뭐 SNS 점점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루트들이 길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에 휘달리기도 하고 노이즈 현상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정보가 넘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그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정보는 워낙 이제 양도 많고요. 그리고 양이 많은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개인들이 그거를 처리할 생각이라든가 머리도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링 위에 그 일반 이제 개미들이 그 전문적인 투자자나 아니면 펀드나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정보를 갖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냐? 직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직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테슬라에 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난 테슬라면 절대 떨어져도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간다. 아니면 뭐 나는 이제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달러의 가격은 떨어질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직관적인 투자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이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보가 넘친다는 거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는 거의 정보가 다 쓰레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리할 수가 없고 그 정보에 일희일비하고 그 정보를 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 모든 내가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정보가 주가라고 봅니다. 주가. 그래서 주가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정보가 진짜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 사람은 배팅을 하는 거지. 미리 자기가 미리 어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고 해서. 근데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 발 늦게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발 늦게 투자한다는 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갖고 있어요. 올라간다.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직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떨어져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5% 먹고 팝니다. 네. 네.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5%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하면 다시 주식을 모아가는데 떨어지면 직관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좌를 보면 다 빨간불이죠. 그리고 먹었어도 5% 정도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넘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 저는 봤을 때 주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주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 세계 시총 1위 그렇죠. 이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계 시총 1위는 아까 제가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데 세계 시총 1위는 그냥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은 오히려 전교 500등을 모아놓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즘 뭐 ETF, 뭐 나스닥 100 ETF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이 1등주에 몰빵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2년 전에도 우리 조던 김장섭 소장님 나오셨을 때 상당히 큰 풍파를 일으키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워낙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슨 소리야 네,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왁자지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시간이 흘렀고 1등주가 애플에서 MS로 바뀐 이 시점 다시 한번 이러한 투자법이 나에게 맞는지 혹은 이것이 정말 우리 김장석 소장님 말씀대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인지 한번 잘 차분하게 계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책의 저자시죠? 네, 예. 신간 또 나왔으니까 네, 김장섭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